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코빈 리서치 센터에서 2025년 11월 14일에 발행한 기관 자금 동향 ETF 시장 업데이트 보고서예요. 네, 이 보고서가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큰 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바로 그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일종의 금융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돈부터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묵직한 자본까지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시장이 정말 투기 단계를 지나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증거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특히 요즘처럼 시장 방향성이 좀 애매할 때는요. 하루하루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런 기관 자금의 방향성을 보는 게 시장의 진짜 체력 그리고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크게 4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질적 변화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레퍼 자금, CME 선물 시장, 크립토 펀드,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솔라나 ETF까지요. 그럼 첫 번째 단서, 단기 자금의 흐름부터 보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시장에 분명히 악재가 있었는데도 기관들의 단기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 한 달에만 비트코인 레퍼 상품으로 11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이 넘는 돈이 순유입됐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심지어 10월에 디레버리징 이슈나 바이낸스 유동성 위기 같은 꿰튼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여기서 레퍼 자금이라는 용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감싼다는 뜻인데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반으로 만든 신탁이나 ETN, ETF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아, 일종의 간접 투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직접 코인을 관리할 때 생기는 해킹이나 분실 위험 없이 기준 금융 시스템 안에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죠. 잠깐만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이낸스 유동성 위기 때 비트코인 레퍼 자금에서는 돈이 잠시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같은 알트코인 레퍼 상품으로는 돈이 순유입됐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위기 상황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번 보고서가 포착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아,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쏠렸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알트코인을 단순히 고위험 고수익 이런 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바로미터라면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자산들은 각자의 기술적 가치나 생태계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투자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시장 전체의 체력이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젠 크립토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산 클래스로 분리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CME 선물 시장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시장의 안정적인 닷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여기서 이제 CME 베이시스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CME 베이시스요. 선물 거래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 그리고 왜 안정적인 게 좋은 신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베이시스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를 말해요. 아, 그 차이. 네, 만약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선물 매수에 나서면 이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집니다. 투기 심리가 붙으면요. 그렇죠. 반대로 시장이 불안하면 급격히 좁아져가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고서 기간 동안 이 베이시스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다는 건 기관들이 대박을 노리고 투기적인 베팅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한 건가요? 주로 현물 포지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는 해지 목적으로 선물 시장을 아주 차분하게 활용했다는 뜻이죠. 단기적인 시장 충격에 패닉하지 않고 침착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자금이라는 첫 번째 단서를 요약해보면 외부 충격에도 자금 유입이 꾸준했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선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고 선물 시장에선 투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다. 한마디로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단기 자금의 흐름을 확인했으니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죠. 5년, 10년을 내다보는 똑똑하고 인내심 강한 장기 자본,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어디에 돈을 걸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와요. 네, 2025년 3분기 크립토 펀드의 총 운용 자산, 그러니까 AUM 규모가 2,30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와, 그 숫자에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2,30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300조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300조요? 네. 온갖 해킹 사건,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자금의 총량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벤처 캐피탈의 투자 건수는 줄었는데 총 투자 금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스마트 머니는 대체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베팅을 한 걸까요? 보고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결제, 인공지능, 그리고 RWA, 실물 연계 자산이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 보고서의 핵심 통찰이 드러나요. 시장이 진화하는 단계를 보여주거든요. 단계요? 네. 초기에는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투기적 성장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ETF 승인 같은 제도권 편입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실제 세상과 연결되는 실물 기반 확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AI가 포함된 게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RWA나 결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AI 투자는 단순히 크립토 회사가 챗 GPT를 활용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기관들이 탈중앙화 AI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인프라. 예를 들면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탈중앙화 스토리지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같은 곳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훨씬 더 근본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단순히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제와 RWA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특히 RWA는 블록체인 세상, 그러니까 온체인과 현실 금융, 오프체인의 경계를 허무는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리플의 G트레저리 인수나 온도 파이낸스의 인프라 확장 같은 M&A 사례들을 보면 이제는 아이디어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여요. 정확해요. 이런 흐름은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전체 거래량의 80%가 기관 투자자에게서 나왔어요. 80%나요? 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특히 파생상품 거래액이 대리빚 인수를 통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기관들이 이제 단순히 사고 파는 현물 거래를 넘어서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놀이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판이 커지고 있군요. 네, 물론 보고서는 아직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 마진율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팔을 키우는 단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자본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네. 나 현물 ETF의 승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알트코인 상품 하나가 더 나온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특히 이번 솔라나 ETF들이 특별했던 건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스테이킹 기능이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한 거거든요. 기존 ETF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ETF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솔라나 네트워크의 자산을 예치, 즉 스테이킹한 효과를 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보상까지 투자자가 받아갈 수 있게 설계됐어요. 수익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 첫 사례인 거죠. 10월 말에 비트와이즈의 BSO라고 그레이스케일의 GSOL 두 ETF가 거의 동시에 출시되면서 경쟁이 붙었는데 초기 성적표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네, 아주 재미있는 결과였죠. BSOL은 출시 첫날에만 6,95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업계 거인인 그레이스케일의 GSOL은 고작 140만 달러 순유입에 그쳤어요. 이름값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압도적일 것 같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제 운용사의 명성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었군요. 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고생했던 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ETF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운용 보수를 몇 퍼센트 깎아주느냐의 싸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쟁으로 가고 있나요? 스테이킹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가 하는 수익 효율성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승인 과정 자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처럼 SEC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이 좌우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진전일지도 몰라요. 이번 승인은 SEC의 상품 기반 신탁, 그리고 19B4 규정이라는 표준화된 절차,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진행됐어요. 19B4라는 규정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증권거래소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상장하고 싶을 때 SEC에 제출하는 표준 신청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냥 정해진 절차군요. 네, 중요한 건 솔라나 ETF가 무슨 외계에서 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ETF처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고 통과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앞으로 XRP나 카르다노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ETF를 신청할 때도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란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스테이킹 ETF의 등장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거대한 생태계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을 하다가 실수로 네트워크에 손해를 끼치면 자산이 삭감되는 슬래싱이라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슬래싱이요? 단어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그게 정확히 어떤 위험인가요? 네트워크의 규칙을 어기거나 서버가 다운돼서 오랫동안 오프라인 상태일 때 담보로 맡긴 코인의 일부를 벌금처럼 몰수당하는 걸 말해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장 걱정되는 운영 리스크 중 하나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스테이킹 ETF가 활성화되면 이런 슬래싱 리스크를 막아주는 전문 보험 상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해줄 기관급 커스터디, 즉 수탁 업체나 전문 밸리데이터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되죠. 인프라 전체가 같이 크는 거군요. 제가 한 2020년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스테이킹을 설명하는 게 마치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어요. 그 정도였나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증권사 앱 켜고 티커 하나 입력하면 끝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단순화가 바로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코빗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금융 탐정처럼 돈의 흐름을 추적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 자금은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훨씬 성숙해졌고 네. 또 장기 자금은 투기적 영역을 떠나서 AI, 결제, RWA 같은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라나 스테이킹 ETF의 등장은 이 모든 흐름이 마침내 제도라는 틀 안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고요. 맞아요. 결국 시장의 무게중심이 더 이상 변동성 심한 개별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 ETF, 커스터디, RWA로 이어지는 안정적이고 상호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스택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관 자금이 실물 자선 기반의 RWA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재 전통 시장에 복겨있는 수많은 실물 자산들, 예를 들어 부동산, 미술품, 혹은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 기관 투자자들의 다음 목표물이 될 RWA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